우리는 왜 숨을 쉴까요? 바보 같은 질문인가요? 살기 위해서 당연한 걸까요? 그래도 막상 물어보니 대답하기 힘들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숨 쉬는 것은 오로지 호흡을 목적으로 합니다. 네, 숨쉬기나 호흡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요? 라고 묻고 싶죠.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멍청한 게 아니라 대부분 모르고 살거든요. 숨쉬기는 공기가 밖에서 폐 안으로 그리고 폐 안에서 다시 밖으로 이동하는 기계적인 과정만을 뜻합니다. 그에 비해서 호흡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피와 공기 사이의 경계 지점인 배포에서 일어나는 호흡가스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인데 이 과정을 외적인 호흡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제공을 위해서 세포의 혈액으로부터 산소를 활용하는 것을 말하며 내적 호흡 또는 세포 호흡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숨쉬기와 호흡은 엄연히 별개입니다. 신말로 따지자면 구두와 운동화 정도의 차이겠네요. 차이가 되겠네요. 자, 내가 호흡을 통제하는 법은 혹시 광적으로 통제에 집착하는 분이 있나요? 그래서 맞춰봐 갔군요. 여기서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정말 강박적인 사람조차도 대부분의 신체 기능을 마음대로 제어할 수 없습니다. 못 묻겠다고요? 그렇다면 한번 의도적으로 동공을 모아보세요. 안 된다고요? 그거요. 제가 안 된다고 했죠. 심장박동, 장운동, 혈압, 분비샘 활동, 동공 확장, 혈액순환, 체온 조절 등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모로 각박한 세상이죠. 아무튼 이것은 신경계의 한 부분으로서 그 어떤 자의적인 제어의 지배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율신경계라고 부릅니다. 자율신경계.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러는 편이 더 좋습니다. 그것이 더 좋습니다. 자, 모든 가정을 의식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아무리 부지런한 가정센터가 해도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우리의 자아와 자유의지는 자기의 최적화를 막고 자율신경에는 하루하루 숙련된 일을 맡습니다. 우리의 자율신경은 믿음스럽고 정확하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뭐든 예외는 존재합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숨쉬기는 에너지의 공급이라는 목적만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말하기, 노래하기, 외치기, 속삭이기, 악기 연주하기 이 모든 행위를 위해서 호흡은 의식적으로 제어되어야 합니다. 호흡은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유일한 과정이며 동시에 자유의지로 제어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일은 놀라울 만큼 조화롭게 이루어집니다. 어느 뇌졸중 환자의 사례를 볼까요? 이 환자는 우선 잘 회복된 듯이 보였습니다. 치료받은 지 며칠이 지나서 뇌간의 혈액순환 장애를 나타내는 증상들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거든요. 그런데 낮잠을 자는 도중에 호흡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곧 인공호흡이 실시됐고 환자는 빠르게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의료진들은 안도의 한숨을 토해냈죠. 하지만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한 뒤에 잠이 든 그에게 똑같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또다시 인공호흡이 실시됐고 또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환자는 규칙적으로 깊이 숨을 쉬다가도 잠들기 시작하면 호흡을 멈췄습니다. 마치 누군가 플러그를 빼버린 장난감처럼요. 결국 그 환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들은 미궁 속으로 빠졌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무려 3명의 환자가 뇌수술 직후에 이런 현상을 보인 겁니다. 환자들은 멀쩡하게 숨을 쉬다가도 잠들고 나면 호흡을 멈췄습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 아니기 대체 무슨 일일까요? 뇌는 의식적으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숨쉬기를 제어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뇌의 영역들이 각자의 할 일을 담당해야 합니다. 인간의 주요 호흡센터는 뇌의 깊이 척수 가까이 곳에 있습니다. 바로 뇌간, 더 정확히 말하면 교각, 그리고 숨골에 있죠. 뇌간에는 심박 조절기 같은 규칙적인 효과를 보내는 신경세포들의 호흡을 활성화합니다. 보통 1분에 10에서 15회 정도 그런 호흡을 하는데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뇌간 속의 호흡센터는 목척수의 신경세포를 통해 숨쉬기 근육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순혈들은 목척수 3번 위치에 측선을 떠나 우측으로 좌측 행경막 세포 쪽으로 흉곽을 거쳐 그렇게 옮겨갑니다. 그래서 목척추의 부상은 언제나 치명적입니다. 흉추나 요추, 척추의 높이에서 일어나는 하반신마비와 달리 여기서는 호흡 펌프가 갑자기 뚝 끊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흡센터는 전성자 역할을 뿐만 아니라 수신자 역할도 하는데 이것은 호흡 제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호흡센터는 우리가 신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는 동안에 늘어나는 수요에 따라서 호흡을 제어합니다. 운동으로 근육이 활성화되면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산소 소모가 늘어납니다. 그만큼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발생하겠죠. 이렇게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혈액을 과도하게 산성으로 만듭니다. 이산화탄소 값과 혈액의 산성 비제값은 가는 동맥과 뇌 안의 측량 감지자를 활성화하고 뇌는 그 송신되는 호흡 자극의 숫자를 높입니다. 그러면 횡격막은 더 깊고 빠르게 숨쉬게 되고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며 더 많은 산소가 운모되어서 혈액중에서 pH값이 정상으로 회복합니다. 이렇게 규칙순환이 정결되면 호흡의 빈도는 다시 느려집니다. 혹시 여기 좀 이상한 점 찾으셨나요? 바로 호흡센터가 이산화탄소에 광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확보와 장기의 생명유지를 위해서 산소의 사용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호흡센터는 감지자는 감각적으로 혈액 내의 이산화탄소 농도와 산 함유량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산소의 편차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물론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신체의 거의 모든 물질 대사 과정들은 오로지 pH 값에서만 이루어지거든요. 뇌가는 이 값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는 게 당연합니다. 또한 호흡의 자의적인 제어는 대뇌 피질에서 일어납니다. 대뇌 피질은 뇌간의 기본 리듬을 이길 수 있거든요. 대뇌 피질은 대부분 호흡이 의도적으로 자기적인 과정을 위해 필요할 때 활동합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말할 때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뇌 피질이 휴식을 취하면 곧바로 다시 뇌간이 지휘관을 지입니다. 이따금 활동된 분업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율적인 들숨과 자의적인 날숨 같은 거요. 횡격막의 능동적인 수축과 흉곽 확장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들숨과 달리 날숨은 대부분 수동적인 과정으로 배, 흉곽, 횡격막이 마치 손에서 놓친 용수철처럼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뇌는 이 위치 회복을 위해서 특정 시간을 계산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들숨보다도 날숨이 약 2배 정도 더 걸립니다. 가령 질병으로 인해서 폐의 신축성에 문제가 생기면 뇌는 날숨에서도 능동적인 지원을 요구해서 정해진 시간표가 어느 정도 지켜지도록 합니다. 신체가 격한 활동을 해서 호흡 빈도가 높아진 경우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그냥 수동적인 날숨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러듯이 호흡의 통제에서는 자율적인 부분이 더 강력합니다. 가능한 한 오랫동안 숨을 참아보세요. 마지막에는 언제나 뇌간이 이깁니다. 호흡센터의 장애는 치료하기 매우 까다로운 질병입니다. 호흡센터의 장애는 보통 뇌 손상, 기형, 감염, 선천적인 원인 등으로 일어납니다. 이 경우에도 대뇌가 견고하다면 의식이 있는 동안에는 뇌간의 자의적인 호흡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를 계속 불면 상태에 둘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잘 때는 인공호흡기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뇌간은 자는 동안의 기능들을 제어하고 감시합니다. 혈압이 심하게 떨어진다든지 통증의 신호가 온다든지 하는 경우에만 대뇌 피질의 경고열을 보냅니다. 자다가 갑자기 벌떡 깨는 거죠. 하지만 불행히도 이 시스템이 항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스템의 오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영아 돌연사 증후군입니다. 영아 돌연사 증후군은 생후 6개월 이내에 유아에게 발생하는 돌연사입니다. 정말 자다가 아무 이유 없이 사망하는데 여전히 원인을 모릅니다. 모든 부모들이 꾸고 싶지 않은 악몽이겠죠. 반대로 대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 뇌간은 여전히 기능한 때도 있습니다. 머리부상이나 뇌 감염의 결과를 예로 들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지속식물 상태로 걸리는 상태가 되어 의식이 완전히 손실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는 자의적으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뇌관은 여전히 기능하기 때문에 인공호흡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호흡활동 검사는 이런 식물인간 환자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검사 중의 하나입니다. 호흡활동의 지속적인 결여는 뇌관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임을 증명합니다. 뇌관은 전체에 뇌가 심한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가장 나중에 죽는 뇌 영역이기 때문에 뇌관 기능 결여에 대한 검사는 완전한 뇌사 진단을 가능하게 하며 독일법에 따르면 곧 사망을 의미합니다. 일반인들에게는 훨씬 자주 일어나는 호흡장애는 과호흡 증후군입니다. 과호흡 증후군은 심리적인 흥분이 뇌관 호흡센터에 과도한 자극을 유발합니다. 호흡이 빨라지며 혈액 내의 이산화탄소 함량을 떨어뜨리고 이때 혈액은 너무 많이 내신 이산화탄소 때문에 알칼리성을 띱니다. 증상으로는 근육 경련, 어지러움, 혼수 상태인데요. 이 증상들은 다시 시상하부에서 두려움을 증가시킵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환자 스스로 진정하지 못한다면 이산화탄소에 재호흡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 앞에 비닐봉지를 대는 것만으로도 혈액 농도와 pH 값이 다시 정상화되고 진정이 됩니다. 누군가 과호흡증을 원한다면 해야 할 일은 숨을 잠시 참으세요 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놀라고만 있지 마세요. 이것은 절대 건강적이나 선 넘은 대처가 아닙니다. 오히려 의료적인 조언이죠. 비닐봉지를 대체하는 아주 실용적인 대안입니다. 이 처치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단기간에 너무 빠져나가지 않고 혈액 중에서 농도도 정상화되며 진정됩니다. 그 시간 동안에 대뇌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시상하부와 뇌관을 분리합니다. 이 규칙의 순환정에서 적어도 한 부분은 우리 의견적인 제어에 집요했습니다. 여러분은 한 문장으로 누군가를 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편의 짧은 호흡 이야기. 다시 폐로 돌아갑시다. 그렇다면 폐는 호흡 제어와 아무 상관없는 걸까요?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장기인 걸까요? 물론 폐의 첫인상은 특별히 신경질적인 인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폐는 통각이나 촉각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가슴 통증을 느낀다면 그것은 대부분 다른 장기의 문제입니다. 늑막이나 뼈 혹은 가슴 근육과 관련이 있죠. 여하튼 폐의 통증은 아닙니다. 폐는 사실 매우 예민합니다. 그러면서도 거의 모든 감정의 표출을 비공개로 무의식적으로 실천합니다. 폐의 신경에는 저혈신경계의 한 부분입니다. 횡격막의 신경처럼 폐의 신경 역시 목 척추의 척수로부터 나옵니다. 거기서 이 신경들은 척추의 양방향으로 가슴 공간으로 통하여 우측 좌측 폐의 입구로 주기관지 폐동맥 폐정맥으로 들어갑니다. 신경섬유는 기관지와 조직의 지류로 함께 돋아나고 두터운 신경총을 형성합니다. 신경섬유 중에서 한 부분은 뇌의 신호를 받아서 폐에 전달하며 다른 것들은 폐의 감각으로 뇌로 돌려보냅니다. 주모자임에서 정치자인 셈이죠. 주모자는 무엇보다도 기관지의 링 근육과 점액샘을 제어합니다. 어느 주모자 그룹은 활성화하고 또 다른 주모자 그룹은 브레이크를 거는데 이 두 그룹은 교감과 부교감이라고 부릅니다. 교감신경은 비교감신경은 또 자율신경계에서 서로를 상대하는 선수들입니다. 교감신경은 가속 페달이고 부교감신경은 브레이크이거든요. 교감신경은 전형적인 경고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위험에 처할 때마다 신체의 제어 성능을 보장합니다. 빨라지는 심장박동, 높아진 혈압, 근육 내의 당분의 최대 소모, 빠른 호흡, 순수 아드레날린 교감신경이 말을 하면은 부교감신경은 침묵합니다. 부교감신경은 재활과 성장에 중요한 신체 기능을 교정합니다. 심장박동, 혈압, 근육의 혈액순환을 억제하고 그 대신에 위장 내의 소화 과정과 분비샘을 활성화합니다. 제거 속도와 보행 속도라는 두 극단성 사이에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서로 저로운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러면 호흡의 길에서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여기서는 교감신경 섬유의 활성화가 기관지 근육의 이완을 이루어서 기관지는 공기의 관리와 능력 제공을 위해서 확장됩니다. 그와 동시에 호흡기의 분비샘에서 분비물 생산이 억압됩니다. 부교감신경은 그에 따라서 반대의 효과를 내는데요. 기관지는 링 근육의 이완으로 좁아지고 점막의 분비샘은 분비물을 더 많이 생산합니다. 이때 기관지 근육의 이완은 국소적인 신경섬유뿐만 아니라
혈액에는 아드레날린의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은 경고 시스템에서 다량으로 부신을 통해 혈액으로 전해지고 전체의 유기체를 전투 태세로 바꿔줍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 기관지 확장으로 미치는 효과는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 기관지 직경이 이미 최적의 상태이고 그것을 넘어서는 의미 있는 확장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교감신경의 활성화 시스템은 부교감신경의 단기 반응에 대한 안정장치로서 일종의 에어백의 기능만 하는 것입니다. 부교감신경은 일반적인 역할 외에도 기관지 보호 반사의 수행을 제어하는데 이 보호 반사는 유해물질이 더 깊은 폐 속으로 침투하는 것을 두 가지 방법으로 막습니다. 기관지 근육의 수축 그리고 침투한 적을 기관지 분비성으로부터 나온 점액으로 세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의 위험이 따르기도 합니다. 부교감신경이 이 반사를 너무 과도한 의무로 실행하면 침투한 물질 그 자체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관지의 격렬로 인한 폐쇄가 일어납니다. 이 지점에서 기관지를 확장하는 교감신경의 작용은 과도한 협착을 막고 원래의 균형을 회복합니다. 생물학적인 기능들의 균형과 조화가 유기체의 유지와 건강을 열심히 지키고 있죠.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교감, 부교감의 관계에서 불화가 생기면 전식이나 만성 폐쇄성 질환 환자같이 협착된 기도로 괴로워하는 겁니다. 두 가지 질병 모두 원인은 부교감신경의 우세입니다. 그리고 이 우세함은 밤이 되면 더 강화되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밤새 기침으로 고생하고 호흡곤란을 겪습니다. 의료인들은 그렇게 결혼된 균형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전식 치료약 중에서 가장 오래된 흰동말 풀이나 벨라돈나는 부교감신경의 전달물질을 억제합니다. 폐의 부교감신경 섬유들은 그렇게 해서 소리를 지르게 되고 반사적인 격렬은 약화됩니다. 또 적소인 교감신경이 의학으로 활성화될 수도 있습니다. 20세기 초부터 지금까지 아드레날린의 화학적인 친척들이 기관지 연장을 위해 투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기관지 연장을 위한 치료법은 이 기본 원리를 따릅니다. 그런 폐의 신경섬유 중에서 수신자들은 어떨까요? 폐의 감각기관은요 점점 흥미로워집니다. 아직도 많은 것이 설명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이 폐 역시 이메일 답장 버튼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폐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상위 부서인 뇌에 돌려보냅니다. 폐의 신경섬유를 통한 이 피드백은 우리의 정보처리센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강한 미저신경섬유의 20%는 폐에서 오는데 이 미저신경은 모든 내부 장기들이 감지한 감각들을 모아 뇌에 전달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감각적인 정보의 5분의 1은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장기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통증도 모르고 압박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꼭 필요한 거죠. 폐는 정확히 무엇을 보낼까요? 그냥 떠드는 소문이나 뒷담화? 아니면 떠들 것이 없어서 주어진 용정량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폐는 진짜 감각기관에 못지않게 많은 정보를 다룹니다. 물론 폐의 거의 모든 감각은 뇌에서 무의식적으로 처리됩니다. 기침 자극이나 호흡곤란 같은 몇 가지 예외가 있기만 합니다만 또 무의식 속에서 처리된 정보들도 혈압, 심장박동, 소화, 땀봉기, 감정, 심리 같은 자율적인 신체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폐는 결코 침묵의 장기도 아니고 중요하지 아니한 장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겠죠? 통증이나 촉각이 아니라면 이 감각 자극들은 대체 어떤 정보를 전할까요? 이 정보들은 대부분 화학적인 원리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단지로 보인다 해도 호흡은 1분의 15분 중에서 어느 것도 같지는 않습니다. 폐는 공기에 대해서는 소믈리에와 같습니다. 소믈리에가 적포도주 한 모금에서 떡갈나무 대패, 흙, 살구, 복숭아, 담배, 젖은 가죽 등의 맛을 감지하듯이 폐는 호흡 공기에서 온도, 습도, 소금기, 비지각, 가스 함량을 구별합니다. 폐는 혀나 코와 똑같이 냄새의 봉우리와 냄새의 수신자를 가집니다. 폐는 박테리아 성분의 물질 대사 생성물을 냄새 맡거나 많은 독성분의 쓴맛을 맛봅니다. 하지만 이 감각 체험이 무의식 중에 일어나므로
우리는 이 자극들이 호흡기와 자율신경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저 짐작할 뿐입니다. 분쟁의 여지가 없는 점은 이 모든 내용물을 인식하고 구별하고 측정하기 위해서 매우 섬세한 신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는 그런 신경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폐는 폐의 감각. 폐의 감각을 느끼는 신경선유들은 대부분의 정보가 모일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바로 기관지 근육, 분비샘, 배포, 상피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호흡기 상피는 가장 무서우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자극들이 오고 가며 거의 모두가 상피와 싸웁니다. 그래서 항상 흥분과 소란이 일어납니다. 박빙인 월드컵 결승전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러다 해서 모든 섬유가 상피의 프로그램 비리는 아닙니다. 몇몇은 기관지 혹은 폐의 확장을 감지하는 감지자로서 따분하지만 중요한 업무로 시간을 그럭저럭 때웁니다. 이 감지자 세포들은 회신이 중요한데 폐가 찢어지는 것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이 확장 감지자들은 폐가 횡격막으로부터 수행된 들섬의 틀 안에서 특정 확장 수준에 도달하면 뇌관의 호흡센터에 멈추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뇌관은 즉시 횡격막으로 보내는 자극전달을 종결하고 날숨을 유도합니다. 운동선수들은 알 겁니다. 하지만 이 책을 손에 쥔 여러분은 대부분 운동선수가 아닐 것이므로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하죠. 하품을 생각해 보세요. 폐는 때때로 하품을 통해서 매우 즉흥적으로 확장됩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낮은 숨을 쉬면 따분해진 확장 감지자는 하품을 발생시킵니다. 마치 창문을 열고 환기시키는 것처럼요. 이제 다시 호흡기 상피 신경의 끝에 있는 야단법석 상태로 돌아가 봅시다. 여기서는 특정 감지자로 이루어진 두꺼운 신경총이 있는데 이것은 화학적인 물리적인 자극에 반응합니다. 자극, 박테리아, 염소, 가스, 의해산, 캡사이신, 점액섬유, 심지어는 추위와 더위이기도 합니다. 이 신경들은 자신을 자극하거나 방해하는 모든 것을 신고하기 때문에 그들을 방해물 감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감지자들은 보통 호흡기의 견고한 상피로부터 보호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피가 손상을 입으면 감지자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아무 보호 없이 벌거벗은 상태로 표면에 있으면서 자극물질로 인해서 흥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피 손상의 가장 흔한 원인은 감기 바이러스와 염증이고 예를 들면 알레르기성 염증 혹은 유해물질 흡입 같은 거겠네요. 방해물 감지자들은 경고 신호를 뇌에 보내고 뇌는 기관지의 보호 반사를 발생시켜서 자극 원인을 제거하거나 깊은 폐 구간으로 번지는 것을 막도록 합니다. 기침, 점액 생산, 기관지 근육의 경련으로 이루어진 가장 대담한 삼총사의 반응입니다. 반대로 자극을 받은 신경들이 직접 기도의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른바 신경성, 그러니까 신경으로 인한 염증입니다. 조금 운이 좋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스스로 강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상피의 염증이 방해물 감지자를 자극하고 이 감지자는 다시 더욱더 많은 염증 반응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방해자 감지자들은 만성기도 질환 연구에서 특히 흥미롭습니다. 기도를 위한 방해자 감지자들은 피부의 손상 감지자와 그 행동 방식이 비슷합니다. 이것의 임무는 외부 개입을 통해서 피부에 닥친 손상에 대해서 뇌에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접시에서 손을 재빨리 떼는 경우처럼 통증 발생을 통해서 즉각적인 반응이 유도됩니다. 기도에는 비슷한 방식으로 기침 자극이 발생하는데 피부에서처럼 통증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침 바로 직전의 뇌의 흥분을 통해서 즉각적인 기침 반응이 유도됩니다. 만성 통증같이 폐의 방해물 감지자들도 과도하게 흥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치료가 매우 어려운 기침이 환자를 괴롭히는데 무려 수개월 동안의 지속이 되기도 합니다. 이 결혼된 기침 반응이 어떻게 잦아들 수 있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흡연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감지자들의 흥분 가능성을 조작하는 것이 분명히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처음 담배를 피우면 기침이 잔뜩 날 겁니다. 이러한 흡연 초보자의 기침 반응은 시간이 갈수록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흡연자가 계속 담배를 피울 수 있겠습니까? 또한 처음 담배를 피울 때에 난 심한 기침에도 불구하고 기관지 경련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대담한 삼총사는 언제나 반드시 다 함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나누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병원에서 관찰한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격렬을 일으킨 기관지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극소수의 전시 환자만이 심한 기침을 하고 어떤 기관지 환자는 마른 기침을 하면서도 점액을 과도하게 분비합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 연구에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구에는